누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80년대생일까? 작년까지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가 공영에 빠진 그때 세계가 가난과 보수의 상징으로만 여기던 북한이 과감하게 무기를 제공하고 군대를 파견했다. 미국과 서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과거 서방의 잇따른 제재에도 북한은 굴복하지 않았다. 독립과 자주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왔고 수십 년의 발전을 통해 붕괴는커녕 오히려 북한만의 발전 노선을 만들어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한 사람, 지구상 최강의 80년대생 김정은 덕분이었다. 김정은이 집권하기 전 그의 삶은 북한이라는 나라만큼이나 베일에 쌓여 있었다. 외부에 알려진 사실은 단 하나,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박철이라는 이름으로 스위스 베른 국제학교에서 유학했다는 점이다. 그 시절 그는 과묵하고 조용했으며 방과 후에는 항상 대사관 차량이 그를 데려갔다. 동급생들은 그를 평범한 외교관 자녀라 여겼고 훗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사실 김정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은 북한 내부 고위층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고영이가 김정일의 정식 4번째 부인이었음에도 김정일의 복잡한 사생활 탓에 김정남 등 다른 자녀들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있었다. 이 때문에 김정은과 형 김정철, 여동생 김여정은 어릴 적부터 해외 유학길에 올라야 했다. 국제학교는 독일어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김정은은 독일어 실력이 부족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말문이 막히곤 했다. 다행히 같은 반 친구 미카엘로가 수학에서 김정은의 도움을 받으면서 둘은 친한 친구가 되었다. 이 시기 그는 서방과 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직접 체감했다. 아마도 이때부터 정치의 뜻을 품고 북한의 낙후된 현실을 바꾸겠다는 포부를 키웠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북한은 소련 붕괴로 지원을 잃었고 식량과 석유 공급이 끊겼다. 1995년에는 기록적인 홍수로 15만 헥타르의 농지가 파괴되고 수백만 톤의 곡식이 사라졌다. 수많은 주민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노쇠해 가던 김일성은 후계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미래와 주민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었다. 당초 장남 김정남에게 기대가 모아졌지만 2010년 일본에 가짜 여권으로 입국하다가 적발되면서 정치적 생명을 잃고 말았다. 그는 이후 마카오에 머물렀다. 다음 순위였던 김정철은 정치보다는 연예계에 관심을 쏟으며 독일에서 팬 활동을 할 정도였다. 북한의 미래를 맡기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남은 인물은 김정은 뿐이었다. 2010년 9월 그는 노동당 중앙위원,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인민군 대장에 임명되며 당 정군 권력을 동시에 쥐었다. 이는 명백히 후계 구도를 위한 준비였다.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김정은은 비범한 정치적 기계를 보여주었다. 그는 할아버지 김일성을 본받아 짧은 머리를 하고 공식 석상에서는 늘 중산복을 입으며 젊지만 단정하고 엄격한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그는 단정하고 능숙한 이미지를 주었고 북한 주민들은 이 젊은 지도자에게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김정은에게서 북한의 미래를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곧 닥쳐왔다. 2011년 김정일이 심장마비로 급소하자 28세의 김정은은 북한의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물려받은 것은 온통 상처투성이의 나라였다. 북한 주민들은 대기근에서 막 벗어난 상황이었고 민생과 법질서 전반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특히 군 내부에서는 식량 부족으로 많은 장교들이 직무를 소홀히 했고 일부는 생계를 위해 국제 마약 밀매까지 손을 뻗었다. 대다수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이 위기를 두고 미국과 서방은 젊은 지도자가 곧 무너질 것이라 비웃었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김정은은 놀라울 만큼 노련하고 단호한 정치력을 발휘했다. 그가 집권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제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을 숙청하는 것이었다. 강력한 조치로
원로들을 권력 핵심에서 배제시켰다. 그 중에는 만인 위의 1인으로 불리던 고모부 장성택도 있었다. 장성택은 김정은의 정책을 끊임없이 견제했고 심지어 김정남과 손잡고 권력 탈취를 시도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 당적을 박탈당한 뒤 처형되었다. 김정은은 국방과 경제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했다. 집권 초기 그는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내세웠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동시에 민생 경제도 챙긴 것이다. 2016년 발표한 5대 강국 건설 계획은 북한 경제를 점차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다. 선군 정치가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김정은은 군사력은 유지하면서도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는 중국의 방식을 참고해 예비군을 건설 현장에 투입했다. 북한의 주요 공사들은 군대가 맡아 수행했는데 군인들은 충성심과 효율성이 높아 민간 건설팀보다 훨씬 뛰어났다. 이 방식은 인건비를 크게 절감하는 효과도 있었다. 이러한 운영 모델 덕분에 북한은 서방의 제재를 돌파하고 국방력을 유지하면서도 경제를 굴러가게 했다. 2023년부터 GDP가 플러스로 돌아서며 3.1%의 성장을 기록했다. 실제 성장률은 외서 10%에 달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산업은 국방과 직결되었고 북한은 동아시아의 괴물방이라 불릴 만큼 군사력을 키웠다. 중동에 놓인다면 이스라엘 못지않은 수준이다. 현재 북한의 재래식 미사일은 일부 유엔 상임 이사국을 추월할 정도로 많아졌다. 2022년부터 2023년 가을까지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만도 수백 발에 달했다. 사거리는 미국 서부 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군사력이 강해지자 자연히 강대국들도 손을 내밀었다. 2023년 북한과 러시아는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한쪽이 위협을 받으면 다른 쪽이 전력을 다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 군사적 결속은 아타의 지역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북한은 중국 열병식에 참석하며 다자 외교 무대에도 합류했다. 김정은 집권 14년을 돌아보면 그는 서방의 방해를 뚫고 핵무장을 밀어붙였으며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맹을 구축했다. 북한의 생존 공간은 넓어지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 이제 지구상 최강의 80년대생 김정은이 앞으로 또 어떤 전 세계적인 사건을 만들어낼지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